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6강 시작하겠습니다. 126번 직업상담사가 구직자 A와 B에게 각각 동형검사인 직무능력검사 I형과 직무능력검사 E형을 실시한 결과 A는 115점, B는 124점을 얻었으나 검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췄는지 G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길죠. 하물며 아래 이런 보기까지 있습니다. 예제 각각 G 점수는 Z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시오. 계산 과정은 반드시 기재하라. 문제가 너무 길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레 짐작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계산 문제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뜯어봐야겠죠. 직업 상담사가 구직자 A와 B에게 각각 직무능력검사 1, 직무능력검사 2를 실시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의 구직자가 왔는데 각각의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I형, 1번형 A형, 두 번째 사람에게는 B형,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를 각각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15점을 맞았고 B라는 사람은 124점을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더 그러면 직무 능력이 높습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지만, 점수가 더 높으니까 B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999년도 수능을 친 사람이 300점을 맞았습니다. 2000년도에 수능을 친 사람이 300점을 맞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맞았습니까? 알 수가 없죠. 왜?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췄는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원점수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비교한다고요? 표준 점수. 기억나시나요? 표준 점수. 지금 여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Z를 산출하라. Z가 뭐냐? Z 점수라는 것은 표준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준 점수를 산출하면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 제가 기억나시나요? 표준 편차, 줄을 쫙 그어놓고 이 그래프를 쫙 그리고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뭐죠?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정규 분포, 이 가운데 분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질수록 평균에서부터 멀어진 거죠. Z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하고,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를 이 그래프 가운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뭐냐면 Z 점수를 구하는 방법,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뺍니다.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법,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고 거기에 표준 편차, 이 거리, 표준 편차를 나누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균 점수와 표준 점수는 어디 있습니까? 항상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여기 보세요. 1형은, I형, 1형은 평균 점수가 10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7점이었다.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공식에. 두 번째 형은 평균 점수가 10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15라고 딱 넣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직자 A, 이 사람은 어떤 시험을 쳤습니까? 첫 번째 I형을 쳤죠. 1형을 쳤는데 점수가 115점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원점수 115점에 평균 점수 100, 100을 뺍니다. 그럼 15가 남겠죠. 15 나누기 표준 편차 7, 15 나누기 7 하면 계산기로 해보면 2.14가 나옵니다. 100 나누기 7 빼기 115 하는 게 아니에요. 115 빼기 100,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 2.14가 나옵니다. 구직자 B는 어떻습니까? 원점수가 124점이에요. 그런데 평균은 100점입니다. 124 빼기 100
나누기 표준 편차 15를 했더니 1.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A는 구직자 A는 Z 점수가 2.14, B는 Z 점수가 1.6. 예. 누가 더 높습니까? 표준 점수가 누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구직자 A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 A가 구직자 B보다 Z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구직자 A가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해하니까 쉽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을 이번에 칩니다. 70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2회차에 친 사람이 80점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직업상담사로서 능력이 탁월하냐?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회차와 2회차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점수를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된다. 표준 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평균화시켜서 점수를 낸 거예요. 계산 다시 한번 공식.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거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 나누기 표준 편차. 항상 문제에서 다 알려준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27번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직업심리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가 신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요즘에 자주 하는 이야기 A형은 어떻다, 혈액형 이야기할 때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AB형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도가 있습니까? 신뢰도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우리 누나도 그러고 내 친구도 그러던데 그럼 내 친구 B형 친구는 그렇더라, 내 친구 AB형 친구는 그렇더라. 이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인 거죠. 그런데 이 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 검반동, 검반동 외우십시오. 반동, 무슨 반동? 검반동, 검사, 재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다시 한번 검사하고 재검사하는 신뢰도, 반을 딱 잘라서 반분 신뢰도, 같은 유형, 동형 검사 신뢰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한 겁니다.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립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한 겁니다.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 조금만 더 유식하게 길게 말해본다면 같은 검사를 동일한 피검사자들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하고 2번 연속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서 두 검사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쉽게 같은 검사를 동일한 피검사자들 대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반분 신뢰도는 무엇입니까? 검사 문항수가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과 난이도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딱 문항수를 똑같이 반으로 나눈 겁니다. 반으로 잘란 거다. 반분 신뢰도, 검사 문항수가 같도록 2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눈 것이다. 쓰면 됩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 같은 유형으로 2개의 검사를 실시한 거다. 우선은 외웁시다. 검반동, 직업심리검사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 검반동, 검사를 2번 하는 거라고요. 검사, 재검사. 긴 것들을 어떤 건 100문제, 어떤 건 20문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딱 절반으로 나눈 거죠. 반분, 같은 유형, 동형. 아시겠죠? 검사, 재검사, 반분, 동형 검사 신뢰도.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128번. 방금 우리 얘기했죠?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 중에 하나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였는데 128번. 신뢰도 추정의 검사, 재검사 방법과 동형 검사 방법의 의미와 단점을 설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미는 배웠죠? 검사, 재검사는 뭐였죠? 같은 검사를 검사를 피검사적 한 건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실시하는 거라 그랬죠? 같은 검사를 동일한 사람에게 시간 간격차를 두고 2번 실시해서 얻은 점수 두 간의 상관관계를
출정하는 거. 이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근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단점 뭡니까? 그렇죠. 한 번 쳤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한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성숙 요인 효과. 측정 간격이 길 때, 한 번 치고 또 긴 시간 뒤에 다시 쳤을 때 아예 특성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합니다. 역사 요인 효과. 역사.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치는 중간, 그 간격 중간에 뭐 누가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런 요인의 효과들로, 이런 단점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이 뒤쪽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는 이 긴 부분들은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의미 쭉 쓰고 단점 이렇게 쓰는 단점을 검사 요인 효과, 2월 연습 기억 효과, 성숙 요인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역사 요인 효과 이 정도만 써도 됩니다. 단점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형 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는 아까 뭐였죠? 의미가 동형의 유사 검사를 한 사람에게 시간 간격차 없이 같은 유형의 검사를 시간 간격차 없이 시행한 뒤에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단점. 동형 검사 개발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같은 유형의 검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비경제성이죠. 그리고 완벽한 동형 검사. 같은 유형인데 다른 문제를 내면서 완벽하게 똑같이 낸다? 제작하기가 어렵죠. 검사 문항 표집에 따른 오차가 개입됩니다. 문항을 모으는 가운데 오차가 개입된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검사, 재검사 이거는 외웠습니다. 우리 신뢰도 문제 중에 있죠. 검사, 재검사 방법, 동형 검사 방법. 근데 단점을 외워야겠죠. 단점. 검사, 재검사는 키워드 검성력. 검사 성력이 없다. 검사 뭐 요즘 검사, 판사 성력이 있다 없다 하는데 검사 성력이 없다. 예, 검사 성력이 없다. 검사 성숙 역사 효과. 검사, 재검사 단점 뭐라고요?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다시 한번 검사 성력이 없다. 검성역. 검사, 재검사 단점 뭐라고요?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 동형 검사 단점 비완오, 비효율성이다, 비경제성이다.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 어렵다. 오차가 개입된다. 표집에 오차가 개입된다. 다시 한번 동형 검사 단점 세 가지 뭐라고? 비효율성, 비경제성,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다. 표집에 오차가 발견된다, 개입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129번 반분 신뢰도 나왔죠? 문제가 너무 긴 걸 반 딱 잘라서 같은 문제 숫자를 만드는 거죠.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써라. 전기짝. 우리 어릴 때 전기놀이 하죠. 전기놀이 아십니까? 전기놀이 딱 이렇게 봐서 막 맞으면 전기 통하면 전기 막 때리죠. 전기짝. 전기놀이 짝 때리는 거예요. 전기짝. 전후반 분법. 기후반 분법. 짝진임의 배치법.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전후반 분법이라는 것은 문항을 전반부와 후반으로 나눈 겁니다. 기후반 분법, 기후는 홀짝을 말하는 거예요. 홀짝. 기후반분법은 문항을 홀짝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짝진임의 배치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통계치를 만들어서 딱 이게 통계를 만듭니다. 통계를 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두 개, 예를 들면 뭐 5번이나 6번을 많이 맞췄다. 그럼 5번, 6번 놔두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축구 게임 할 때, 우리 친구들이랑 어릴 때 축구할 때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뭐 편 나눌 때 잘하는 애들 2명 딱 가져가고, 그 다음 잘하는 애들 2명 딱 가져가고, 그 다음 잘하는 애들 2명 딱 가져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작성해서 가까이 있는 두 문항끼리 짝을 짓고, 그런 식으로 짝을 지어가면서 임의로 선택하여서 양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왼쪽에 있는 거 세 개를 외우면 그대로 외울 수 있겠죠. 전기짝, 전후반 분법. 오른쪽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기후반분법, 기후, 홀짝, 짝진임의 배침법,
통기치를 작성하여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배치한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우겠습니다. 130번. 중거타당도의 종류 두 가지. 중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실증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게 발생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역시 이 문제 굉장히 길게 보입니다. 보는 순간 멘붕이죠.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중거타당도의 종류 두 가지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예동, 준예동, 준예동. 중거타당도는 심리검사, 제가 이제 조그맣게 적어놓은, 여기 잘 보세요. 조그맣게 적어놓은 건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만 써도 됩니다. 중거타당도가 뭐냐? 측정할 심리검사와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중거와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입니다. 중거타당도는 특정 중거와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릴 때 아이들이 타고나는 뭐 몇 가지 성격적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이 성실성을 타고난 아이는 반드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어떤 이런 것에서 성공한다, 높은 점수를 얻는다,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측정할 심리 검사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중거와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그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거 타당도, 특정 중거와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다. 그럼 뭐가 있냐면 예동, 예언 타당도입니다. 뭐냐? 현재 검사 점수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아이들은 성실성 점수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성실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 피검자 아이들은 미래 행동에서도 학교 공부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할 것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 행동과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이다. 예언 타당도, 미래 행동과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이다. 쓰면 됩니다. 동시 타당도는 뭐냐? 이 해당 검사 점수와 중거 점수를 동시에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검증하는 겁니다. 지금 딱 검사하는 거예요. 성실성이 높네? 높네? 공부를 잘하네? 동시에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직장 상사인데 사람들을 뽑는데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이라든지 홀랜드라든지 MMPI가 이제 이 직장에서 사람들 뽑을 때 많이 쓰는 검사인데 이 검사에 맞춰서 선발 배치, 훈련 등 맞는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A라는 사람을 왜 인사과로 보냈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중거타당도를 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중거를 통해서 이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중거, 아까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겠죠. 성실성도 있고요. 독창성, 창조성, 다양성,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특정한 중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거 타당도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실증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검사를 해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개수가 실제로 갔는데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검사를 해서 예측한 그 개수와 실제로 일어나는 타당도 개수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이게 가면 잘할 거라 생각했다. 이 사람이 여기로 배치하면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이 나중에 크면 공부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표본의 표집 오차. 예를 들면 너무 100명, 200명 예를 들면 정치인들 우리 선거철 되면 점수하잖아요. 표지 1번을 지지한다, 2번을 지지한다. 다음 날 막 신문에 나옵니다. 막 1번이 격차가 20%입니다. 근데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 이유가 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50명, 100명을 조사한 거예요. 표본이 너무 작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표본을 했더니 20대 남자는 아무도 없고 전부 다 30대, 40대 특정 연령만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5, 6, 70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예를 들면 학생으로 치면 남학생만 있고 여학생은 없는 거죠. 표집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두 번째,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세 번째, 범위 제한.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그렇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준거 타당도의 종류 두 가지 뭐라고요? 준예동, 예언 타당도,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뭐라고요? 미래 행동과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 동시 타당도는 동시에 특정해서 상관계수를 검증하는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선발, 배치, 훈련 등의 뭐 직장, 이런 인사관리에 관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타당도와 실제 타당도 개수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집 오차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 낮기 때문에, 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이건 좀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2에서 쭉 한번 써보십시오. 준예동, 인사배치, 미래행동 예측, 표집 오차,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생각해서 써보면 됩니다. 이 뒤로 갈수록 설명할 게 많아서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지루할 수도 있고, 저도 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혀가 계속 꼬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걸 주로 밤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다 끝나고 애기들 다 재우고 밤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얼굴이 늘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녹화를 할 때. 뭐 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안 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말에 있어서 실수도 있고 이 PPT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이 질문들을 네이버에 똑같이 치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다 나왔던 문제, 쉽게 말하면 다 실제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들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말에 이제 맞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오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일일이 질문을 주시는데 답은 해드리지만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문제를 찾으셔서 답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댓글에 제가 달아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설명에 제가 틀렸던 부분들은 설명에다가 고쳐서 다시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